네, 이번 시간은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님 모시고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2008년 가동됐던 PF 대주잔을 재가동해 이 불안한 건설 시장 안정화에 나서자는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 관련 실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부동산 PF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것이 나중에 수익으로 창출되는 기간까지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청약을 지은 다음에 이제 청약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땅의 구입서부터 아파트를 올리는 비용들을 전부 다 시행사, 시공사 뭐 통틀어서 건설사가 다 떠안는다라고 건설사 비용으로 이거를 뭐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근데 이제 이 비용이 막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데 각종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먼저 땅을 구입하는 자금서부터 땅을 이제 담보로 잡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아파트를 올릴 때는 나중에 청약 대금이 들어와서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PF라는 하나의 금융기법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대출을 해주고 이것은 계속해서 만기를 짧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연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 지급보증을 누가 쓰냐면 건설사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데 시행사는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게 시행사고, 시공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예를 들면 현대건설, GS건설, 삼성건설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돈을 빌릴 때 땅을 담보로 그러니까 주체는 시행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시행사가 돈을 빌리지만 결국 금융기관에 돈을 줄 때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네.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불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가 치솟고 있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건설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PF의 리볼빙, 소위 말해서 제가 만기를 짧게 가져간다라고 그랬는데 만기에 리볼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둔촌 주공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시행사가 이것을 리볼빙해야 되는데 채권단들이 이걸 못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네네. 금리도 2배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 PF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게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 걷듯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각 개별 금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금액 뭐 한 몇 조,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금액 몇 조,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몇 조,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몇 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대우건설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우리금융,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네. 서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들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본의 아니게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작은 문제이지만 서로 간에 돈을 회수하려고 든다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대주단을 설정을 하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개별 은행단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PF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 사례가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 시기에 이렇게 대주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넘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들여와서 하자라는 게 이번에 비공개 회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짧게 끊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금융기법상 이것을 길게 연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동으로 대주단을 만들어서 만기를 자연스럽게 연장해 가자. 그러면 개별 건설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주력을 하자라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당장 5개 금융사에서 약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진짜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한 1, 2조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바로 이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다. 2008년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면밀히 하고 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당국이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2008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불안해지고 있는
PF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불거진 PF의 금리 상승은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나타냈었던 것은 올해부터 한전이 더 이상 채권 발행을 안 합니다. 한전채 발행을 안 하고 대신 이제 그 정기를 올려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량 채권에 대한 공급을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채권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PF도 여러 가지 이제 PF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공공건설 같은 경우도 PF를 일으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번에 저쪽 그 마산 지역인가 창원 지역, 경남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어떤 놀이랜드, 레고랜드 말고요. 네. 또 하나의 놀이랜드인데 이거는 아파트와 좀 다르죠.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법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전산센터를 짓는다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은 문제될 거 없죠. 네. 어차피 그 돈으로 짓는 거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가자라는 공감대가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안정성이 답보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견이 좀 투합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 가뜩이나마 위축됐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또 낮은 금리로 자금이 조달되게 된다라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되겠죠. 금리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불안감을 느낄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불안감이 적어지면 금리는 낮아지죠. 이건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금리를 심리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채권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A, B, C 이렇게 나누게 되죠. 하지만 우량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고요. 비우량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거죠. 네. 이 비우량 채권이라고 해서 꼭 부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심리죠. 그런데 이렇게 대주단이 형성이 된다면 심리를 낮추게 되고 결국 조달 비용조차 낮추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의 입장이 다르지만 둘 다 호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건설사들은 금융기관들은 PF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보수적 회계의 일환인데 앞으로 발생될 손실에 대해서 미리 비용으로 떨어내는 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PF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PF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겠다라면 대손 충당금을 조금밖에 안 잡아도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비용으로 떨어버리기 때문에 단기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 대손 충당금을 많이 안 잡아도 된다라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좋아지게 되고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네. 더군다나 특히 최근에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배당은 이익이 나야 배당이 되는 건데 대손 충당금을 조금 잡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커지고 그렇죠. 그럼 배당도 커지게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에 대한 그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롯데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자금 부담이 좀 불거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것을 롯데건설에 빌려주는 계열사 간 대여가 벌어지게 됐죠. 결국 롯데건설의 불똥에 의해서 롯데케미칼 주주들까지 손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스스로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되게 된다면, 뭐 이자가 5%에서 4% 낮아지게 된다면 이 비용조차 건설사들이 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각의 윈윈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지금 가뜩이나마 더 못 오르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는 나름대로 호재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건설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주와 이제 분양에 달려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또 한 번 건설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건설 시장이 필수적인 이 PF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지속된 상황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주택 시장 불황에 이어서 레고랜드 사태까지 여러 가지로 좀 주택 시장, 좀 건설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개별 금융기관식 접근 방법이 아닌 이 금융기관들의 대주단 설치로 좀 만기 적금 연장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PF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대표적인 고금리 금융 상품이죠. ELS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발행액이 55조로 2021년 71조에 비해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투자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ELS라는 상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 가지 상품 구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품을 말씀드리면 소위 투스타 상품입니다. 지수형과 개별 종목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수형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항생 지수 아니면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두 개의 이제 지표를 놓는 거죠. 이 두 개의 지표가 두 지표가 올라가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가 극단적으로 만약에 한 50% 이상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 만기 때 처음에 제시했던 금리를 준다라는 거죠. 보통 요즘 금리 같은 경우에 4에서 5% 정도 작년 발행됐던 걸 줬었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2021년 72조가 발행됐을 때만 하더라도 5, 6%씩 그 이자를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지수를 가지고 소위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었다라고 봤죠. 종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 테슬라라든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애플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2년 내지 3년 만기이지만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만기까지 투자하려고 마음 먹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보통 원하는 것은 3개월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상환을 받음으로써 대신 이제 연환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 5%로 들어갔다가 내가 6개월 만에 받으면 2.5% 이자를 받는 거죠. 이런 구조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고 고금리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ELS가 최근 들어서는 인기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원래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초자산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6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상환을 못하고 만기까지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만기까지 끌고 가게 되면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고 안타깝게도 2022년 가을에 만기가 도래한 일부 ELS는 손실이 발생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5%를 주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50% 이상 빠져버리면 손실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어려웠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ELS에 대한 인기는 굉장했었고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 ELS가 이제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털어버리면 되지 않는가? 근데 털을 때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 회사채도 지금 한 5%대 회사채들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저희가 이제 파킹 통장이 5.5 얼마 전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ELS가 그 이상 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ELS에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PB 출신이고요. PB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많은 VIP 고객들을 제 고객으로 모셨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주식 시장이 빠져 있을 때 주식 시장을 바닥권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역발상으로 지금 주식 시장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LS만큼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던 ELS 투스타 지수를 추정하던 종목을 추정하던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50%가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꺼리셔야 되지만 지수가 여기서 50%가 안 빠진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50%안 빠진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ELS는 투자를 하셔도 될 때다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구성된 ELS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6개월 조기 상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확률에 베팅을 하는데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일 때 50% 빠지면 3만 5천 원이죠. 자, 6만 원에 50% 빠지면 3만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3만 원까지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EL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발행되는 ELS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ELS를 상담하러 가면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직원이 있고 종목을 갖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금리도 천차만별이죠. 어떤 걸 5.5를 주고 어떤 걸 5.0을 준다라고 하면 5.5와 5.0 사이에서 똑같은 거면 5.5로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똑같으면 5.5로 듣는 게 맞죠. 하지만 종목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삼성전자가 있더라도 하나는 다른 종목이고 또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5.5와 5를 보지 마시고요. 어떤 구성 종목으로 돼 있느냐. 내가 봤을 때 덜 불안한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ELS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ELS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오히려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난 18일까지 좀 집계해 본 결과 개인과 외인 또 기관, 순매수 종목을 좀 바탕으로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개인의 성적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 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네. 한번 정리된 표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 네. 올 들어서 지수가 뭐 오늘 어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폭 반등을 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료는 18일까지 나온 거니까 어제자리까지 이제 그쵸. 네. 자료를 세밀하게 잘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어제 오늘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카오도 바닥권에서 좀 들어줬었죠. 네네.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성적표가 공개됐다라는 거죠. 자, 먼저 순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것을 샀다라는 거죠. 현대차까지. 네. 다 지금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네. 네.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네네. 기관 같은 경우 보면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네이버, KB금융입니다. 최근에 어찌됐던 펀드멘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종목들이다 하더라도 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들이죠. 반면에 개인들이 샀던 것은 네. 삼성바이오,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LIG넥선, SK텔레콤 하나도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그전엔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순매도 종목입니다. 네. 순매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왼쪽에 이제 개인들부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네. 외국인들이 산 거를 다 그대로 개인들이 봐야 팔았고 되네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 CJ제일제당,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한국전력을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판 것은 포스코케미칼, 한국항공우주, 삼성바이오, 현대모비스, 아하. 삼성 중공업을 팔았다라는 거죠. 극명히 엇갈리는 성적표를 그쵸. 받아들고 네. 상당히 조금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과 18일이니까 한 2주 반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나름대로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기사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하방에 베팅을 하는데 더군다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곧버스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밑으로 하방하는 것에 네. 2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거는 뭐 마이너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매도로 대응했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수급으로 이것을 끌어올렸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네. 금융지주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직히 지금 실적이 나아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나아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12월과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냥 새해가 됐다는 거. 새해가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수급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현황이었고요.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이 극대화됐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 하더라도 개인이 달려들게 된다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객 입탁금은 70조였고요. 지금 고객 입탁금은 44조 대까지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특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개인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게 바로 테마주들이죠. 네. 개인들은 지금 테마주 쪽에서 수익률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넥선처럼 소위 태조 이방원의
끝물에 있는 주식들 지금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고 계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는 새롭게 바뀐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그대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살 때 왜 사느냐? 몰라. 외국인들이 사, 기관이 사. 지금은 그런 거에 순응하는 것도 나름대로 투자 전략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업종과 종목은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태저 이방원을 얘기했지만 지금 태저 이방원을 얘기하는 분들도 없고요. 네. 그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했고 지금은 수소, 태양광, 수소는 말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죠. 계속해서 시장의 테마는 변하고 있고 움직이는 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은행주도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의 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에 적응하셔야지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애써 무시하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 내가 과거에 봤던 종목들이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 유입 이후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좀 동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외인과 기관은 상방에 또 개인은 하방에 베팅을 한다 이런 해석이 조금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이 좀 지금의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은 또한 종목별, 업종별 순환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권형 토큰은 기존 블록체인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예, 지금 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용어도 네. 우리가 좀 생소하죠. 제가 지금까지 그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쪽에 투자를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A라는 사람이 막 설명을 해주고 B한 사람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제 안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토큰을 얘기하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버스 토큰 아니야? 네. 이게 연상이 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상당히 낯설죠. 근데 증권형 토큰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값어치가 있죠.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뭐 1억이 됐던 뭐 100억이 됐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이 모나리자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이 모나리자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0억이다.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되는 건데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모나리자란 실물을 그림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증권회사가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뭐 100만 원 단위라든지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자, 나는 모나리자의 1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어. 매매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와는 다른 거죠. 네. 가상화폐는 그냥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거래하는 거고 이거는 시세에 따라서 주가가 이게 막 움직이는 거지 실물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실물 자산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루나 사태 때처럼 본다라면 달러와 연동을 시켜 가지고 이걸 나중에 달러로 바꿔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거는 정말 그 내 이 실물 자산의 지분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걸 금융기관이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 탈중앙화인 거죠. 네. 원래는 금융기관과 종속되지 않고 중앙은에 존속되지 않고 거기서 발행되는 게 블록체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서 그리고 보호 속에서 이것을 이뤄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암호화폐, 제가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바꾸죠.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소위 그리고 디지털 화폐까지 디지털 화폐를 마치 가상화폐로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선을 그어야 되죠.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기반을 디지털한 게 디지털 화폐고요. 가상화폐는 순수하게 가상화폐죠. 이것도 또 결을 같다라고 보시면 그것도 저는 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금융당국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2월부터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고 유통할 것이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는 좀 더 나가면 그러면 지금 이제 나름대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투자분들이 분명 계신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블록체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증권형 토큰이 된다면 이게 보호를 받는 거. 우리 이번에 루나 사태에서도 보여듯이
보호를 못 받게 된다라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게 뭐 해킹이 안 된다라고 봤었는데 해킹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부 규제로 정부 규제라고 그럴까요? 보호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안정성이 답보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블록체인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초자산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러한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제가 서울옥션 주가를 한번 이 기사를 네. 하면서 봤어요. 네. 오늘 주가 급등했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 이 경매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부딪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서울옥션 경매장에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뭐 좋은 그림들 저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꽤 높은 가격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그림 한 장이 거래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소유하고 싶지만 선뜻 또 손이 안 굳이, 나가는 또 굳이. 네, 네. 굳이 그런 건데 이거는 뭐 그런 부분들과 좀 다른 네네.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네. 그 가능성들을 보시고요. 수혜는 그쪽으로 볼 수 있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기존의 블록체인 시장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죠.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탈중화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토큰 시장에 이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해서 금융 당국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발행이나 유통 방안들은 2월에 좀 발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기존의 블록체인과 좀 차별화를 둔 점이 바로 기초 자산이 있고 이 기초 자산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또 미술품 등 이 국내 경매 시장 활성화에는 조금 더 좀 이점이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